네, 그럼 1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경쟁법 센터장이신 이봉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봉희 교수입니다. 경쟁법 센터를 맡고 있고요. 오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ICR 센터 이렇게 저희 경쟁법 센터와 함께 최근에 그래도 가장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이 세미나를 갖게 돼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경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디지털 경제 얘기하게 되면 그를 플랫폼 경제와 거의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정도로 저희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라고 하는 게 저희 오늘 학술 행사의 큰 주제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가 과연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나가서 소비자 후생, 사회 송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개별 산업뿐만 아니라 결국 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분석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 나아가서는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기존의 경쟁법,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 경쟁상의 위험에 대해서 과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우리 공정거래법에 어떤 흠결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와 어떤 고민이 선행된 이후에 라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경제법적 대응이라고 해도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플랫폼 관련된 학술 행사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의는 많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제기하는 다양한 쟁점들, 관련 시장 획정부터 지배력 판단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들이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생각만큼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제1부죠. 1부의 발제자이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난수령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최근 논의를 정리해 주실 것이고요. 이어서 고려대 경제학과의 남재현 교수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장 교수님, 그다음에 법무부인 지평의 김지용 변호사님, 이 세 분의 토론자분들은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이슈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 교수님의 어떤 최근 논의에 대한 정리와 그다음에 식견에 덧붙여서 상당히 보완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저희 시간은 이렇게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질의응답부터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30분 정도로 일단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분 토론자께서는 한 분당 일단은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각각 거의 짧은 발제문에 가까운 아주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 10분 정도씩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난선 교수님의 발제를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최난설원입니다.
좋은 주제로 연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최근 논의입니다. 사실 최근 EU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U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과 논의들이 그 밖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경쟁당국이라든지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급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더욱더 부각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발표자인 박준영 연구위원께서 미국 정책과 법률 동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영역 내지는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플랫폼에 있어서의 경쟁법적 쟁점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어느샌가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파악이라는 것보다는 시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고, 지금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라는 표현도 어느샌가 굉장히 이 어떤 것을 약칭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니지만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영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평가라든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서 이 지금 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경쟁법과 경쟁 정책을 조정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안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경쟁법제를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도 활용하는 그런 시각을 많이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점점 어느 정도의 한계 상황이 도출되고 사례의 집행이라든지 파악에 있어서 어떤 이 벽에 부딪힘에 따라서 몇몇 경쟁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법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플랫폼에 통한 거래 증가와 플랫폼의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파악에 있어서 AI라든지 알고리즘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또한 이제 데이터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이 높은 매몰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한계 비용이 낮은 특징을 가졌다는 그런 경작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의 독특한 그런 비용 구조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점점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서 빅데이터 시장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이라기보다는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규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쟁 당국입니다. 근데 경쟁 당국의 조사나 어떤 집행에 있어서의 명분은 혁신의 정체를 막기 위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이렇게 흐름을 타고 몇몇 기업에 이런 시장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파악하고 개입해야만 경쟁이 그나마도 그 시장에 남아할 수 있다는 그런 정당화 논거가 이 안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법 분야에서의 주된 관심은 사실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 지배적 남용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경쟁법제를 활용을 할 경우에 이 시장 획정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경쟁 제한성 판단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이 야기되고 그래서 이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을 채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과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규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해당했다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었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과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관할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 불공정 거래행위 유사 규율을 이 플랫폼 규제에서는 채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이 서두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런 그 시카고 학파에 대한 반성, 뭐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몇몇 이런 전문가들이 행정부의 주요 위치에 지금 역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기조가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이 아주 뭐 약탈적 가격에 해당되진 않지만 아주 저가의 이제 씬 마진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시장을 그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는 그런 방향성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플랫폼의 전략과 같이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독점을 향해 가면서 이 가격이 상승하고 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지배적인 플랫폼이 가격 이외의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후생 기준으로서 가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선택권의 보장,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 전환 비용, 그리고 주요 플랫폼의 고착 효과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향들을 지금 제가 왜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흐름들이 최근에 이런 방향성을 띠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게 실제 실무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알려면 이제 각국의 주요 경쟁 당국이 어떤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욱 더 상세하게 박준영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2019년부터 급격하게 그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선 전이죠. 근데 이 당시는 대선 전이었는데 이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조사 끝에 이 두꺼운 그런 보고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뭔가 포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법률 권고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올해 발표된 그런 법안에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이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 강력한 온라인 경제라는 타이틀 하에 일련의 법안들을 채택을 했고 후속 법안도 또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6개의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뭐 미국의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6개 법안 모두 경쟁당국의 집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법안 중에 4개 법안은 이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치면 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몇몇 주요 거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도 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 범위를 지정해 놨는데요. 이 지정 기준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소수의 사업자만을 타겟으로 한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나열한 6개 법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을 달리 표기한 그런 앱마켓을 규율하는 법안만 8월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하고 애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의 효과 부분도 주목할 만한데요. 10년간 원칙적으로 지정의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예전에 있었던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이런 것들을 30대 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예 사전적으로 이 두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의 어떤 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때보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전에 뭐 30대 기업 이렇게 했던 그 체제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쟁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획정이라든지 경쟁 제한성 판단 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디지털 경제를 규율함에 있어서의 경쟁 당국이 부딪히는 벽, 뭐 이런 난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 사전적인 단계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난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 안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 소비자 후생 기준에 발목이 잡혀서 경쟁법이 위축됐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또 근래 이 7월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또 명령도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뭐 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도 곧 소개드린 유럽도 그렇지만 2019년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더 활발했다면 2019년 이후에는 아마존을 타겟으로 한 규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존을 상대로 해서 워싱턴 검찰이 PPP라고 하는 이제 최저가 보장 조항에 관련된 사안으로 공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리나칸 교수가 FTC 위원장이 된 이후로는 사실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19년 동안 이 킬러 애큐지션, 그 킬러 어떤 스타트업이나 킬러 인수합병과 관련된 구글 등 이 가파의 기록을 다 제출하라고 명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권도 다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지금 우리나라 앱마켓과 관련된 그런 사안과 유사하게 워싱턴 DC 경찰이 알파벳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뭐 발표를 유사한 내용으로 했을 땐 유럽연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워낙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잠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흐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한 번씩 구글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 시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OS 사업자로서의 문제 그리고 뭐 광고 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사실 이 제재금이 총 합으로는 한 82억 유로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이 제재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부터는 아마존을 대상으로 이 타겟이 약간 변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마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입점업체와 경쟁하는 그 이제 하단에서 하방 시장에서도 참여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자인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이 민감한 정보를 이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입점업체 단에서 판매업자들과의 경쟁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이라는 그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판매업자에게 연결되도록 할지. 왜냐하면 물건을 검색하면은 그 밑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그 판매자들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판매자와 연계시킬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존의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그 안에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거듭되면서 이후에서도 사실 이런 어떤 상생하는 시장 환경 그리고 생태계 여러 가지 수직적인 그런 환경에서의 거래 공정성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6월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 투명성을 규율하기 위한 그 규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 규율 체제가 일본도 그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19개 조항이고요. 주요 내용은 사실 이거는 뭐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나 어떤 거래 조건의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그러니까 뭔가 거래 조건을 더 투명하게, 더 상세하게 보여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여러 가지 규율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피해 구제 수단도 중소판매업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EU 경쟁당국의 특별위원회가 경쟁정책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사회 규칙이 좀 더 뭔가 폭넓은 시장 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2019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좀 더 경쟁 본연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떤 그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 플랫폼이 특히 중개 설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해당 플랫폼이 시장 경쟁의 규칙 제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4사 5대 행위가 장기적으로 배제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어떤 선언과 관련된 내용,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맥락에서 같이 또 이제 출연을 한 것이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그리고 새로운 경쟁법 툴, NCT라고 부르는 툴과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또 파생적인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같은 맥락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올해 내로는 법안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AI 백서 같은 것도 나오고 디지털 전략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EU가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서비스법은 사실 경쟁 마켓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켓과 관련된 것은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서비스 액트는 이제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더 주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켓 액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는 어떤 소위 이제 거대 플랫폼이죠. 코어 플랫폼에 해당되는 그런 플랫폼과 비즈니스 유저 간 주로 이제 P2B 간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그 밖에도 엔드 유저와 관련된 규율이 조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유사하게 사전 규제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적인 성격이 이 안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 대상을 보면은 이 코어 플랫폼, 제가 아까 커버드 플랫폼이라고 용어를 쓰는 코어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코어 플랫폼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이용자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 이제 영향력을 영내에 어느 정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플랫폼이 지금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을 다 여기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광고 서비스라든지 검색, 뭐 SNS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뭐 아주 최근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 미국과 EU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플랫폼 규제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 전이긴 하니까요. 양쪽 관할 모두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DMA의 개요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주요한 것은 이제 사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여기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가 DMA에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분입니다. 이 사전 규제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가 아니라 게이트키퍼를 지정함으로써 시작되는 사전 규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 플랫폼을 지정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이용자 수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한 18가지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로 하는 뭐 자사우대 행위라든지 배타적 행위라든지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차별적 취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어떤 이용자가 선탑재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삭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행위 유형도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영역과는 조금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정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행태적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구조적 시정조치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법안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과 관련해서도 이 의무 위반 시, 그러니까 실체적인 의무 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10%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 가능하고, 절차적 의무 위반 시에는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지금 지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들을 지금 기준, 현재 기준으로 좀 본 결과 주요 타겟은 미국의 가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EU 사업자로는 SAP라고 이제 독일 사업자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인데 이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이 사업자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레귤레이션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EU 회원국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법제와는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단일 국가로는 아까 뭐 미국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 국가, 사실 더 설명을 하자면 뭐 일본도 설명을 해야 되고 중국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한계상 제가 어디를 조금 더 추가를 할까 하다가 독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10차 개정이 경쟁제한 방지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차 개정의 타이틀은 개베백 디지털화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목표 자체가 이 타이틀에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개정 사항도 여기도 이제 게이트키퍼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에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도 좀 더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에 또한 중개력과 관련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처분으로써 이 경쟁 당국이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소위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대상으로 한 여러 금지행위가 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19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돼서 제가 내용들을 넣어놨는데요. 이 이제 19조 A가 여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 카르텔청, 경쟁 당국이 경쟁에 있어서 우월적이며 시장 간 경계와 무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대 디지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 자기의 사업 활동 범위를 언제든지 새로운 시장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전략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또한 그 적용 대상에 포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 있어서의 난점들을 이런 규정으로서 좀 타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이제 법안에 실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사업자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기준도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19조 A의 1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라든지 자금력, 연계 시장에서의 활동, 데이터 접근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금지행위가 2항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에도 여태까지 뭐 미국이나 EU의 그런 그 금지행위 유형들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유형과 유사한 유형들, 뭐 자사우대부터 해서 뭐 배타적 행위, 차별적 취급, 뭐 데이터 이동성 방해, 뭐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미 독일은 이제 국내법에 들여놨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이나 EU는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독일은 이미 법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주의할 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으로서 상대적 지배력과 관련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20조와 관련된 그 내용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 규정이 변화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조는 원래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규정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 유력 사업자 내지는 우월한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구체적 사안마다 어떤 지금 뭔가 문제로 이 사안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꼭 상대방이 중소사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에도 뭐 구글과 삼성 간에도 어떤 이슈로 이 둘이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적 우월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사업자의 문구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상대적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단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10차 개정의 어떤 의의를 쫓아서 중개력과 데이터의 중요성 같은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해외 동향에서 특히 이 지금 최근 이 디지털 경제를 반영한 그런 규제 동향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요새 어려운 그 플랫폼 규제 이슈에 많이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도 그래서인지 많이 이제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법안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방통위 법안과 이 공정위 소관의 법안 그리고 소비자법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독과점 예방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이 올 연내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정위가 발표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잠시 보자면 이 이제 3개 법안은 기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미국이나 EU의 시도에 비해서는 좀 더 좀 완화된 그런 규제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기존의 경쟁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거나 어떤 새로운 디지털 경제만을 타겟으로 하는 법제를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좀 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해서 나온 법률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라고 읽혀지고, 물론 대규모 유통법을 어느 정도 차용한 바가 있지만요. 그리고 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은 기존의 경쟁법과 같이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내에 그간 뭐 중개업자의 책임이라든지 뭐 소비자 기만 행위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경제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이제 개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 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어떤 이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두 기관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규율하는 그런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이용자 보호 규정이나 뭐 금지 규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위는 당연히 경쟁 당국으로서 또 그간의 많은 사례를 접해왔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작년부터 대두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뭐 법안은 이미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정위 법안은 EU 입법을 어느 정도는 참고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정성이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그렇고, 이 파생에서 여러 의원안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안은 전해지고 의원안인데, 이 방통위 의원안에는 이 플랫폼 P2B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P2C 간의 관계까지 좀 더 큰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전반적으로 규제 강도라든지 뭐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하면서 금지 규정들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위 안에 비해서 사업자나 소범자 측면에서는 좀 무거운 규정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두 법안이 끝내 조율되지 못할 경우에 이중 규제나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고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안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역시 잔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그런 플랫폼 분야의 특유의 어떤 이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그런 좀 더 세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이 인앱 마켓과 관련된 인앱 결제 강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에는 공정위 소관 규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빠르게 여러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규율 상황이라든지 동향, 논의의 동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주요 쟁점을 몇 가지 뽑자면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규제 대상의 의무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차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으로 보이고, 미국이 가장 긴 10년, 그리고 EU는 2년마다 재평가, 독일은 5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이런 지정제도를 아직은 어느 법에 두고 있진 않고, 다만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경우에는 규모 기준으로 어떤 그 적용 기준, 이 충족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금지 행위 유형을 보자면 공통적으로 PPP, 그러니까 즉 최고 우대 조항과 멀티호밍 차단 행위, 그리고 자사 우대 행위, 차별적 취급, 그리고 협상력 남용, 우월적 시장력 남용, 그리고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고 있고요. 우리 기업 결합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경쟁법에 있는 내용이라도 좀 어느 정도 개정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과 기존 경쟁법 간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이제 경쟁 당국이 규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법과의 관계를 이제 병렬적 병존하는 보완하는 이런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법은 경쟁법대로 그간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규율 체계를 유지하고, 다만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관련 법이나 규정들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플랫폼 규제 당국은 경쟁 당국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FTC나 DOJ를 주된 당국으로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EU 커미션 내에 어느 이 위원회가 여기에 이제 주관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좀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 본연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경쟁 당국의 판단에 어느 정도 이제 먼저 먼저 판단에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이해나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당국 이 규제 소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이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맺은 말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 이 안에 지금 이제 몇 년 전과 해가 바뀌면 시시각각 사실은 이 경쟁법 커뮤니티 안에서도 플랫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논의가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한다면 그거에 맞는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가 경제학 분야라든지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통적인,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이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결국 이제 어떤 불분명한 규제의 방식은 최대한 지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해도 글로벌 시장이랑은 조금 추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제로 최난선원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진행점에 관한 최근 논의를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작은 유럽에서 주로 이런 새로운 규제 내지는 규제 강화와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미국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독일은 아예 입법을 일단 마무리 지었고, 우리나라는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독일, 우리나라 각각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양상들은 이른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의 양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플랫폼 규제를 기존의 어떤 공정거래법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조항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등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최난성 교수님께서도 이것들 상당히 각 나라마다 어떤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어떤 여러 나라의 어떤 추이를 좀 분석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 어떤 나라의 입법례를 저희가 맹종할 수 있는 성질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된 타깃이 가파로 모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또 그런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 마다 또 어떻게 보면 양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규제 기관 관련된 것도 사실 나라마다 분명히 또 좀 관계면에서 이른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과의 관계도 또 나라마다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가 어떤 법률로 어떻게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외국의 예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은 과연 어떠한가, 관련된 시장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점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관점이랄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일단 바로 그 다음 토론으로 일단 먼저 넘기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 아까 세 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토론 순서는 심지한 교수님, 그 다음에 김종 변호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지현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제자하고 토론자 두 분이 연달아 아마 주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이슈를 다뤄주실 것이고, 마무리로 그 남지현 교수님께서 어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일 먼저 심지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발표 폭넓은 시각에서 그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의 어떤 입법 동향하고 한국에서의 어떤 입법 동향 등에서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신 최난서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아주 최근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 플랫폼이 아시다시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뭐 당연히 처음에 개념은 뭐 기차역 플랫폼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플랫폼이 쓰이는 걸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주된 뼈대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뼈대 위에다가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서 소나타도 만들고 뭐 그랜저도 만들고, 예전에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했고, 또 신용카드 비즈니스 같은 것도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뭐 그것 이외에도 많은 플랫폼의 형태,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급격히 이 온라인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는 건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무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차역에서의 플랫폼은 기껏해야 기차, 빠른 기차, 느린 기차가 달려가고, 자동차 분야에서라고 한다고 해도 뭐 소나타, 그랜저 정도가 부과가 되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예컨대 포털 플랫폼이라고 할 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영역이, 컨텐츠가 올라가고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이 되는지는 잘 아실 거고, 거의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의 경계를 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마 그런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플러스적인 요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구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기존의 사업 영역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제 처음에 우버가 들어왔을 때 그 택시 운송업계에서 많은 반발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있어서 카카오 쪽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했을 때 또 기존의 영역에 있었던 그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플러스 기존의 사업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공고화된 영역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경쟁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이제 어떻게 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구부러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러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걸 좀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분쟁을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 사업자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 그게 하나의 축이 있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소비자와의 관계, 이쪽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많이 논의가 있어 왔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각자의 방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그 플랫폼 사업자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에 왜 분쟁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투명성이 되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한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내가 예컨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 배달 중개를 하는 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가 광고 비용을 부담을 하고서 광고를 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광고의 형태나 내용, 이제 방식 등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혹은 내가 펜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펜션 영업을 할 때 펜션을 중개하는 그 숙박 중개 앱 사업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광고 비용을 냈다라든가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그로 인한 분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그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 또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분쟁의 어떻게 보면 개수로 따진다고 하기엔 좀 하긴 한데 그 양으로 따진다면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분쟁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인 이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입법의 형태가 지금 외국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입법을 만드느냐, 독립된 입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가지고서 잘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외국에서 입법이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이 활발한 것은 아마도 어쩌면 관련된 입법이 기존에는 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관련된 입법이
이제 물론 플랫폼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의 이 거래와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 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걸 이제 방지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분쟁의 형태라든가 그 분쟁 해결 기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의 그 소위 납품업자하고 온라인 플랫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다양하게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이 플랫폼 사업자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단독행위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처럼 이 지침에 있어서의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화에 맞춘 어떤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특정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뭐 제재라든가 아니면 규율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이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님의 코멘트였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워낙이 플렉서블하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갈지 누구도 사실 단언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몸 챌린징이죠.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한 어떤 심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중간에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토론문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개 이렇게 스킵한 부분도 보이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용 변호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에 관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봉희 교수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플랫폼이 지금 21세기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 나쁜 영향.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학계에서 혹은 실무계에서 결국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정말 플랫폼의 특수성에 의한 것인 거냐 아니면 종래에 있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혹은 뭐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건 이걸 구별해내는 것이 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기존의 경쟁법적 이론을 끝까지 밀고 가서 과연 이 기존의 경쟁법 이론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거기서 어딘가 결절이 생겨서 뭔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천착과 고민을 함께 되어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온라인 폼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자사우대, 셀프 프레퍼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중심에는 자사우대가 있습니다. 이후에 구글 사건도 그렇고요. 저희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사건도 모두 사실상 자사우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나 이후의 디지털 시장법 등도 사실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규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자사우대입니다. 근데 저희 질문은 사기업에게 이 자사우대, 자기 자신을 잘 하는 것을 규제하는 근거가 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립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기업한테 이 제3자들 간 내가 거래 상대방이 있으면 복수의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뭐 차별을 금지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듯한데 나와 제3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뭐냐? 사실 이런 고민입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저희 기존 이론인 필수 설비 이론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지배 사업자라고 해서 거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필수 설비라고 하는 제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할 의무, 거래를 거절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우대 금지는 거래 의무를 넘어서 평등 대우 의무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필수 설비 보유 사업자보다 더 큰 시장 지배력, 더 큰 시장의 영향력을 전제로 해야지만 사실은 그러한 규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아까 미국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커버드 플랫폼이나 EU에서 논의되는 게이트키퍼가 과연 필수 설비 정도 기준에 부합하느냐.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최난사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매출액이 얼마다, 이용자 수가 얼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논의했던 시장의 획정과 시장의 지배력, 사실 이런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실은 기준인데요. 과연 그런 기준으로서 지금 이와 같은 자사우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왜 나를 오프라인 사업자와 달리 취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에 가시면 이마트의 PB 상품, 노란색으로 된 상품들이 이렇게 안쪽에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PB 상품만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혹은 자신의 영업 방침에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맨 앞에 가판대 중에 제일 잘 보이는데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자사우대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통업체인 아마존이나 쿠팡에 대해서 상품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결국 검색 결과 노출은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매대거든요. 그러면 자사상품과 타상품을 똑같이 노출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러한 근거가 이 자사우대 금지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또 위법상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해결책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사우대 금지의 목적이 뭐냐라는 점도 한번 저는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경쟁 보호인지 아니면 혹시 소비자 오인 방지인지. 실제로 자사우대 금지가 문제된 사안은 이후의 구글 사건과 저희 한국의 네이버 쇼핑 사건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일반 검색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약간 사전, 전화번호부 이렇게 약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들이 중립적 검색 결과를 예상하고 검색을 했는데 사업자가 편파적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면 사실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 아니냐. 그러면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정위도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 이 예비적 적용 법조의 일종으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을 적용했습니다. 이 자사우대 금지 목적이 경쟁 보호냐, 소비자 보호, 소비자 오인 방지에 있느냐라는 것에 질문이 제기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검색이라는 것이 더 이상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일반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검색은 모든 온라인 사업의 사실은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11번 가든 G마켓이든 상품 검색을 안 하고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SNS, 페이스북 이런 것도요,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이 없는 온라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일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주 제한되죠. 대부분 상업 플랫폼입니다. 돈을 벌려고, 내 물건을 팔려고 하는 플랫폼들이죠. 그러면 이런 상업 플랫폼에 대해서 일반 검색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이용자들이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오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그런 중립성과 객관성까지 아마존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보다 많이 노출된 아마존의 자사상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 오인성의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사우대의 규제 목적을 혹은 근거를 소비자 오인성에 두게 된다면
이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오인성을 회피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사업자도 오인을 시킬 수 있고 소형 사업자도 오인을 시킬 수 있고 문제는 그 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걸 표방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느냐 혹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러면 그런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사우대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최난설은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글 사건이나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 경쟁 당국이 택한 방법은 자사우대 자체에 대한 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적 제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커버드 플랫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을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아마존이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판매하는 것처럼 이거를 사업을 다른 데 매각하거나 아니면 접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적 접근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우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리즘 조정과 같은 극히 알기 어려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때 발견해서 규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죠. 반면 또 하나의 반대 방면에서의 규제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EU의 이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에서 채택한 것인데요. 저는 이걸 이제 엑상테 규제라고 보는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그 변수들, 또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우대를 하고 있으면 저 자사우대 합니다. 라고 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용자들은 나 저렇게 지 것만 우대하는 데는 안 쓸래라고 안 오거나 혹은 검색 결과를 바라보더라도 요거는 자기네 작품 우대한 거구나 라고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사우대를 전면 금지함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자사우대의 부정적 효과를 막겠다라는 이런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제재 규제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의 폐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남고요.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 나와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까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온라인 플랫폼을 특별히 규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실증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갖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또 고착 효과로 말미암아서 시장에 맡겨둬서는 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말 이제 공룡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규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양면 시장 혹은 다면 시장의 속성을 가진 플랫폼은 시장 지배적지 남용 자체가 어렵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른바 멀티호밍과 거래 전환 비용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11번가만 쓰지 않습니다. 11번가도 쓰고 G마켓도 쓰고 이거 한 클릭이면 전환됩니다. 이마트에 갔다가 홈플러스에 가려면 주차장에서 차 끌고 나와서 한 10km, 20km 떨어진 데 가야 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런 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지배력 남용이 어려우니 시장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구글, 페이스북 등 가파가 이른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강고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반면 후자는 영원히 트위터가 독점하리라고 여겨졌던 SNS 시장을 순식간에 페이스북이 대체하고 다시 인스타그램에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쇼츠나 이런 동영상, 짧은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결국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결정은 이 시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볼지에 달려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경쟁 제한적 속성 또는 우려와 경쟁 촉진적 속성 또는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사실 실증적 논의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 변호사님의 토론이었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응을 논할 때 과연 이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리스크 내 위험이 뭐냐,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자사 우대 관련된 논의를 들어서 최근의 논의와 또 아마 그 신문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좀 종합 토론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세 번째 토론자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재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남재현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토론할 때 슬라이드를 넘길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일단 의미 있는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천안사랑 교수님 발표문 이제 대충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은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번 몇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장에 진입해 기존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고 기존의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지대를 위협하고 있다. 즉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렌트를 위협하는 거죠. 이와 같이 대표 플랫폼들은 인근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합되고 새로운 분야로 진화 또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뒤에 가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데 이 부분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 시장 획정도 힘들고 경쟁 제한성 입증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표문 7페이지를 보면 시장 획정, 독점력, 경쟁 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서 경쟁 당국이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드는 그 질문은요. 일단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렌트를 위협을 하는 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어떤 관련 시장 획정이나 경쟁 제한성 판단이 입증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인지, 그게 일단 한번 저는 일단 궁금을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입증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만약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 거라면 결국은 새로운 지금 입법 논의들이 나오는 것들은 기존의 경쟁 제한성과는 어떤 다른 가치를 포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그런 가치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를 한다면 서로 다른 가치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하모니하는 역할이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점 역시 궁금하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전 규제와 이제 사후로 나가는 규제로 나가는데요. 사전 규제랑 사후 규제를 한다면 일단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보다는 좀 더 타임리하고 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어떤 사항을 어떤 규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랑 그게 아니라 그 케이스 진짜 그 시장 구조를 보고 사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봤었을 때 그 어떤 사업자가 가는 수직 제약이 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물론 규제를 할 때 시간은 걸리지만 그럴 때 경쟁 제한성이 애매한 사건이 그럼 사전 규제에서는 이게 과연 명확할 것인가라는 일단은 그런 궁금증들이 일단 있다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문을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양면시장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 건 일반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예약을 하는데 예약자가 일정 횟수 이상 노쇼오버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예약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떤 전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과거 비디오 게임 산업을 보더라도 1981년 소매 판매액이 30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 그 다음에는 5억 달러, 1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당시 그 비디오 게임 그 플랫폼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개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뭐 웹사이트라든지 게임 리뷰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야밤도주하는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의 퀄리티가 낮아져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붕괴를 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닌텐도는 그 안에 시큐리티 칩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그 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가 어떤 효율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 사업자, 그 생태계의 스폰서를 하는 사업자가 일종의 이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사회 후생의 증진은 가져올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측면으로 가서는 사적 요인과 그 공적 요인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음식점 예약을 하는데 노쇼업을 일정 횟수하면 예약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증진시킬 수 있지만, 몇 번을 노쇼업을 해야 이 사람을 정지를 시킬 건지, 어느 정도 기간을 정지시킬 건지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이 말른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숫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 최근에 에픽 소송하고 애플 소송에서 제가 좀 그 문장을 하나 떠왔는데요. 거기서 뭐냐면 결국은 클로즈드 폼하고 오픈 폼하고 일단 시장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소비자가 그 에코시스템의 형태를 고르는 것이고, 엔티트러스트 로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경쟁법이 경쟁 제한성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아니라 파인 튜닝으로 들어간다면, 앞에 토론하시는 분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떤 사업자가 할 거냐, 그럼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거냐의 측면에 있어서 혹시 차후 어떤 과도한 정치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경제학자니까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본다면, 과거에 이제 로빈슨 팩만 액트 역시도 이제 그 이름을 보면 훌세일 그로서 프로텍션 액트로서, 근데 사후적으로 평가를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부 평가에 있어서는 이 법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이제 가격 차별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럼 논쟁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럼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그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무렵 그 시가총액 1990년대 초반 시가총액 기업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고, 1989년에 이제 글로벌 시총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총을 보면 1위 사업자부터 4위 사업자는 이제 일본 기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시총에서 한 20위까지 찾아보면 사실은 미국 기업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할 때 이제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측면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언론들을 보면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등등을 보면 언론에서 보는 거는 큰 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이 커지고 있고 슈퍼스타 기업이 있고 어떤 집중도 같은 얘기를 이제 많이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이걸 보면은 1990년대 초만 해도 사실은 미국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였던 기업들은 상당히 소수였고, 그 당시는 물론 대부분 이제 일본 기업이나 이제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다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책인데, 토마스 프리드만 이제 저널리스트가 쓴 이제 월드 이즈 플랫이라는 문구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는 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저녁 다 먹어라. 저 중국하고 인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상당히 배고프다. 그러니까 너는 저 저녁 밥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라고 하는데, 오늘날 자기네 자기 딸한테 저녁 먹기 전에 숙제부터 해라. 그러면서 그 원문 그대로 하면 People in China and India are starving for your job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크게 이제 발생을 한 건 뭐냐면 오프쇼어링이라든지 아웃소싱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이제 키딘 네팔, 이건 이제 뭐냐면 네팔을 관광을 갔더니 거기에 애가 이제 어머니, 실제로 제가 이제 네팔에 갔었는데 그 관광을 하는데 그 어머니 도와주면서 그 팔고 있어요. 물건을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공부하나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뭘 가지고 공부하고 있냐 보니까
이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나쁜 습관이 번져가지고 너 공부 잘하니?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 못하고 반에서 2등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뭐냐면 피직스, 물리학을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뭘 공부하고 있냐면 그 속도, 가속도 이거 열심히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일 도와주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누구 표현대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프로그래밍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컴피티션은 글로벌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컴피티션은 글로벌로 발생을 하면서 앞에 얘기한 오프쇼어링이라든지 아웃소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은 사실은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을 비롯한 이제 사업자들이 사실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미국 내에서는 본 거고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제는 글로벌로 펼쳐지는데 정치 단위는 국가 단위에서 펼쳐지는 일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이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is Walmart good for America.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 얘기를 하지만 아마존 얘기하기 한 10년 전만 해도 월마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월마트가 한 게 뭐냐? 제가 다큐멘터리 보고 쭉 보니까 월마트가 한 기능이 뭐냐면 사실상은 시장의 기능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발표했었듯이 예전에는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 쪽으로 푸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유통업자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시각에 어떤 컬러로 어느 정도 가격에 산다는 정보를 축적을 하면서 그 정보가 축적이 되면서 월마트가 했던 게 뭐냐면은 기술 중보 유통 혁신과 동시에 국제화인데 그 국제화를 당시 이제 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월마트 굿 포 아메리카 했냐면 월마트의 상당한 거래 금액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중국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중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고 싶은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품질을 해야 미국 시장을 타겟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 그 역할을 이제 월마트가 이제 기능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기업들의 대형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진보와 이제 국제화의 큰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재현 교수님. 그 네팔의 아이들 이야기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일부의 발제와 토론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략 한 90여 분의 어떤 방청객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 학술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합치게 되면 한 100여 분 이상이 지금 이 학술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주 열렬한 뜨거운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아마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상, 그다음에 채팅창을 통한 질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따로 질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아마 그 토론자 본인의 생각과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사이사이에 아마 최 교수님께서 아마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그냥 어떤 논의의 활성화랄까요? 어떻게 보면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건 어떤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또 때로는 세 분 토론자께서도 그냥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자유롭게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이 토론자 세 분께서 공히 이런저런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때는 우회적으로 다 표현을 하셨는데 이 플랫폼 이슈의 정치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론문에서도 명시적으로 표현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회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심재현 교수님 표현을 빌면 온라인 플랫폼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그럼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렌트를 누린다고 했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 이 플랫폼 이슈가 전통적인 기존의 어떤 이슈라고 하면 뭐 학계나 실무계 이쪽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법 개정안이 나오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경쟁당과 함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그럼 외국의 경우를 봐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추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잠깐 소개됐던 그 뉴 브랜다이전 같은 경우도 빅리스 is bad라고 하는 그런 모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큰 게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폴리티컬 어젠다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데올로적인 어떤 접근이고 이게 과학적인 어떤 어널리시스의 대상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그 질문이라고보다 그래서 그 의견이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제 국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아주 지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치권의 관심과 바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러한 이 플랫폼 이슈의 어떤 정치화가 결국 경쟁 당국, 이를테면 경쟁 당국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내지는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경쟁법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경쟁 질서를 제대로 좀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경쟁법의 정치적 요소가 과도하게 이렇게 침투하는 현상이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뭐 리나칸 이야기도 결국은 전통적인 경쟁법의 해석 방법론, 특히 시카고 의뢰 그런 방법에 따르게 되면 이게 뭐 시장 획정도 어렵고 지배력 판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플랫폼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로 이거를 무대를 옮겨서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 아까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을 아까 소개 발제자께서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결국 이게 공정화법이란 말이에요. 앞에 토론자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정화법의 경우에 사실 이게 시장 획정이나 지배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거래상 지위 여부가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온라인 플랫폼과 내지 이용 사업자 사이에서의 어떤 공정화 문제, 뭐 달리 표현하면 가불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과연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이슈인가, 공정의 문제가 라고 하는 어떤 퀘션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자 했을 때 과연 이들 사이의 어떤 그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실제로 무슨 우리 공정거래법상 해석상의 어떤 한계가 있거나 해서 실제로 규제를 못하는 경우가 과연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론자, 발제자 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겨우 이제 플랫폼의 어떤 투명성 부분이라고 하면 뭔가 일정 정도 사전 규제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라도 기존의 어떤 부분 상당히 유사한 법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규유통업법이라든가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법률들을 차라리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봤을 때는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하는 법률이라는 완전히 별도의 또 다른 법률이 과연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폐해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게 없으면 기존의 툴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공감은 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제자나 토론자분들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미에 덧붙이고 싶으신 토론자 토론 들으시면서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자 분들과 그리고 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심재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양면 시장 중에서 이 P2B 간의 관계, 이 거래 질서 부분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기존에 나왔던 법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부각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 공감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는 사실 그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은 또 P2C 간의 관계나 B2C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법과 새로운 법 어느 쪽이 더 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합한가는 굉장히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완화적이고 점진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 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사 지침에서 조금 더 기존의 그 사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좀 넣어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종 변호사님이 자사우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게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사우대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거대 플랫폼의 금쟁이 중 항상 이제 탑 1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수직적인 결합, 수직적 결합뿐만 아니라 사실은 혼합 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 자사우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꼭 결합뿐만 아니라 그냥 사업 분야를 더 확장하면서 이 플랫폼들이 어느샌가 이제 자사우대를 활용한 그런 사업 전략들을 자신의 이제 거대화에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면서 더욱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매대와 이 오프라인 매대와 온라인을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형 쇼핑몰에 가도 사실은 이제 워낙 많은 예컨대 세제, 샴푸, 린스라고 한다면 그런 물품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만 한 브랜드의 한 사업자의 제품이 여러 판매자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그래서 그러면 한 브랜드에 내가 원래 이제 사용을 했었던 제가 자칫 사용했었던 브랜드의 상품을 본다 그러면은 그거에 있어서 또 선택지가 또 나눠지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온라인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검색어에 브랜드 네임과 상품명을 넣어도 사실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워낙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용자가 어디까지 이것을 샅샅이 살펴보고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주어지는 관련도 순위나 기본값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자사우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를 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자사에게는 뭔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케이스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최대한 기존의 경쟁법 체제 안에 금지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자체 이런 조작 이런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시 여기에 같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그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EU의 지금 조사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유튜브 같은 것도 슈퍼챗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슈퍼챗이
보통 뭐 10대, 20대, 30대 중에서 뭐 남성, 여성 이래서 누가 슈퍼챗을 어느 시간에 어느 채널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물론 기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주고 있기도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플랫폼들도 그런 그 판매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어떤 상품을 언제 몇 시에 어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지 또 어느 뭐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게 판매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런 데이터들은 다 플랫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경쟁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저쪽 좀 잘 되고 있는데 저런 것을 활용하면은 우리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빠르게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독일의 경쟁법들이 압도적인 뭐 시장력을 갖고 있고 인접 시장에서도 빠르게 시장에서의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이래서 길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런 내용으로 뭔가 지위를 정하고 금지 행위를 정하는 그런 규정에 반영한 것들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력의 차이 때문에 이 자사우대적인 그런 방향성에 좀 더 뭔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규정으로 반영될 것인가는 이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톤의 조절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려점을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정말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뭐 차별적 취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뭐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규제 방침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그래서 플랫폼 독점 종식법 내용을 보시면은 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수직적인 그런 거래, 뭐 입점업체와 경쟁하지 마라, 아예 그 분야에 들어가지도 마라, 이게 아니라 지분의 취득을 25% 이상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 이상 지분의 취득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배력을 하방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이제 하방시장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터치가 가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왜 25%인지까지 따져보자면 끝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 하방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을 조절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 독점 종식법에 보여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 주의 깊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재현 교수님께서도 제가 경제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경쟁jan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증이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복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 정말 이게 막 그 어떤 그냥 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막 자사 우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뭐 유리할 것이다, 이런 그냥 짐작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수수료를 오히려 입점업체한테 더 높이 받으면 자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인데 굳이 그럼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가서도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까지 이게 자사 우대를 했다, 그러니까 순위가 랭킹이 높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안이 나중에 경쟁 당국에서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단계로 가서 따져볼 때는 분명히 지금의 체제로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입증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 당국이 더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사실은 경쟁 제한성을 이미 판단을 했다고 치고 지금의 이제 불거진 사례의 경우에는 신문지상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요. 그렇지만 이제 더 많은 지금 떠오르는 이슈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저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후 규제로는 규율 못하는 것은 그럼 사전 규제로는 가능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분명한 뭐 사전 규제가 갖는 장점이랄까요? 이건 집행 당국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규제는 먼저 이제 사전에 어떤 대상을 지정을 하고 그 지정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행위를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그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후 규제로 못하는 것들도 사전적으로 아예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뭐 어떤 그 일종의 규제로서의 효용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입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대체 어느 수준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입증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해야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인가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난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이 플랫폼 규제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빨리 이게 변화하는 그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의원안들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의원안이 준비되고 있었나라는 것을 커뮤니티에서도 전혀 모르는 채 대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외국에서도 생각보다 그 전에 한 2016년도 17년도에 뭐 화이트 페이퍼 나오고 무슨 라운드 테이블 있었고 이런 속도에 비해서 최근에는 정말 그 결실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갑자기 뭐 한 달 안에 5개의 법안이 나오고 뭐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주도권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아마 이제 다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충분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간의 그 오랜 집행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없이 이렇게 빠르게 법안을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로서도 사실 뭐 아까도 그렇지만 대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사업 영역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정이 다 이제 또 뭐 단정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더 어려운 문제는 이거를 경제력 집중까지 끌고 가서 일반 집중의 문제로 볼 것인가까지 간다면 정말 어려운 풀지 못할 수 있는 숙제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뭐 요새는 핀테크 뭐 이런 그 금융 부분까지 진출을 하면서 더더욱 이게 파장이 커져 가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예전에 상품 거래 등등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 컨텐츠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렇게까지 가면서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규제 당국도 워낙 여럿이고 그리고 그 규제 당국이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는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은 디지털 경제만을 주도하는 어떤 누군가가 다시 나타나야 되는가에 또 다른 그 권한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디지털이 어디까지인지도 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 경제에 입혀진 디지털화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정말 중복 규제, 이중 규제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주신 말씀을 다 앞으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이봉희 센터장님께서 제가 그 발표 문안에는 잠깐 언급했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끄집어내서 말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정치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나오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
뭐랄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표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그 뭐 법률안이라든가 하는 것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이를테면 홍보 활동 비슷하게 돼야 되고 이제 그 표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결국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가장 원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 원시적인 문제는 돈이죠, 돈. 그 돈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한마디로 이제 뭐 일종의 착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기저에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지급하지 않았던 액수의 과도한 뭐 수수료가 됐던 광고비가 됐던 하는 내용들이 지급이 돼야 된다.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뭐 플랫폼하고 거래를 하면서 몇백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듣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많이 수수료를 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그 근거를 제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과도하냐 위법하냐 아니면 불공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성과랑 연결이 돼야지 그게 위법한지 과도한지라고 하는 것하고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사실 뭐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배달을 시키려고 할 때 뭐 아주 옛날에는 전화번호 찾아보고 뭐 근래에는 그 뭐 동네마다 나온 그 조그만 그 음식점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고 전화해서 시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음식점 업자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정도 수준, 광고비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러면 그 수준에 있어서의 그러면 뭐 10만 원어치의 그 찌라시를 돌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올렸을 때 이제 2차 저차한 비용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로 불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착취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불공정한 것이 분명하겠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것인데 그건 빼놓고서 한쪽 얘기만 하다 보면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그 최근에 있어서 카카오 문제도 결국은 비용 문제였죠. 그 수수료 문제. 수수료를 뭐 그전에는 얼마였다가 얼마로 올렸다. 뭐 미용실 혹은 뭐 꽃집 배달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돼서 지금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러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표제를 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골목 상권은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미용실 사업자 혹은 꽃집 사업자들이 그 사업자가 되는데 과연 진짜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걸 누군가 따져보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뭐 그런 정확한 분석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규제 혹은 사전 규제도 아니죠. 그냥 뭐 그런 이전의 단계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일단 많지는 않은데 혹시 한 1분만 드릴게요. 1분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은 큰 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현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공시당 기업 집단처럼 규모에서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면 큰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천착을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저는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은 인접 시장에 굉장히 쉽게 진출한다, 다 먹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과거의 시장 액정과 달리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11번가나 G마켓이 지고 있었는데 일반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을 했잖아요. 카카오는 메신저를 가지고 지금 쇼핑을 들어갔고 유튜브나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인스타그램은 SNS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이 어텐션, 온라인 접속자라고 하는 정말 이제 시장에 완전히 그런 시장 구역이 다 사라지고 어텐션 혹은 그 온라인 이용자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으로 다 결합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특한 성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해서 재벌과 등치시키는 것은 좀 조금 달란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일 때는 결국 그 여러 개의 기업들의 서로 상호 연관성이 적고 연관성은 적은 반면에 한 배가 침몰하면 다른 배도 침몰하는 선단식 경영에 사실 이슈가 생기는 것인데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텐션, 이 접속자라고 하는 게 중심으로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비판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네이버가 왜 웹툰을 하고 네이버가 왜 음악을 하고 네이버가 왜 결제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한목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출되는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이스 배드라고 하는 우려를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은 빅이스 배드가 아니라 빅이스 효과, 빅이스 밸류라고 하는 점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혹시 남 교수님 너무 됐습니까? 예. 저희가 100분 이상 진행된 제1부 이 발제와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사회자한테 마이크를